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그럼 뒷부분을 마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대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큰 기공이나 세밀한 마무리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런 특징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몸담은 분야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찰리 먼거는 오늘 계속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멕시코 통신 재벌이자 최고의 부호인 카를로스 슬람의 일상에서도 성장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다. 그는 여유 시간의 80%를 독서에 쏟는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고 또 읽으며 배우고 또 배운다. 사업의 중요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투자 종목을 사들이기도 한다. 충분히 자고 휴식할 것. 대나무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는 힘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이다. 당신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충분히 자야 한다. 전자기기의 배터리가 다르면 충전을 해야 하듯 육체와 정신의 배터리에도 충전이 필요하다.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일을 하든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우고 푹 쉬며 매일 완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진행된 수면 시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잔다고 한다. 반면 백만장자라 불리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잠을 자고 매일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자면 회복력은 저절로 좋아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반면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진다. 나는 가끔 강연에서 청중에게 이렇게 묻는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분이 있나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손을 든다. 한마디로 그들은 수면 부족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조언했다.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휴대폰을 끄고
8에서 9시간, 조금 피곤한 날에는 10시간 동안 푹 주무세요. 이 조언을 실천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음 회차 강연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표정과 기운이 달라져 있곤 했다. 잠을 잘 자면 일상에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보상 심리로 과식하기 쉬워져서 과체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낮 동안에 잠을 깨겠다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다시 밤이 되면 잠을 들지 못하게 한다. 잠을 자고 싶어서 과음을 하거나 수면제를 처방받는 사람도 있는데 무언가에 의존해서 잠을 청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8, 9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마치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을 줄여준다. 피곤할 때는 5, 6시간을 질질 끌어야 겨우 끝마치는 일도 잠을 푹 잔 다음에 하면 2, 3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다. 몸이 건강해지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고 감정이 날카롭지 않으니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진다. 미팅이나 사업상의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고 더 큰 영향력과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잠을 푹 자면 유머 감각도 좋아진다. 이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나는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입이 3배로 늘어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정보의 귀를 열고 세상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하루 30분 이상 명상할 것. 속이 빈 대나무는 생각과 고민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오랜 진리를 일깨워준다.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직관이 이끌어주는 말과 행동을 내면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라고 표현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명상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마음 챙김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중요한 주제이다. 마음 챙김을 위해 며칠간 피정을 떠나는 사람부터 수천 달러를 들여 전문가에게 수업을 받는 사람까지 내면의 목소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하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다. 그저 침묵하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것이다. 휴대폰, 잡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등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치우고
30분 정도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라. 이때 흙탕물이 담긴 양동이를 떠올리면 좋다. 양동이를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은 점점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맑아질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것이다. 그때는 눈을 감고 참아야 한다. 뇌가 맑아지는 데는 2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나면 마음은 침착해지고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답이 떠오를 것이다. 거대한 광고판에 뜬 글자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이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온다고 말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새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킬 것이다.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대나무는 매우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다. 그러나 대나무 씨앗에서 싹이 트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3년을 계속해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사실 대나무는 그 시간 동안 땅 아래에서 매우 정교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4, 5년 정도가 지나면 비로소 싹이 나고 그때부터는 아주 빠르게 자라기 시작한다. 죽순에서 20m 이상의 대나무로 자라기까지 고작 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 자란 대나무의 길이는 30m 가까이 되며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식물로 꼽힌다. 대나무가 이렇게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축적한 덕분이다. 또한 중간 성장을 멈추고 내부에 힘을 모은 결과물인 마디 덕분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로 올라가는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다. 때로는 더 아래로 내려다보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도 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어느 날 나는 운전을 하며 어떤 성공한 기업가의 인터뷰를 듣고 있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사업에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90%는 애초에 제품의 품질이 좌우합니다. 탁월한 품질이 가장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사고를 낼 뻔했다. 비즈니스의 본질인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수없이 들어보았지만 성공의 90%를 좌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영감을 얻어 나는 이틀간의 강의를 기획했다. 강의는 어떻게 탁월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탁월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과 기술, 공법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강의에서 기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뒤 고객의 몇 퍼센트가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비율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앞선 경우 제품의 내실은 적당히 타협하고 급히 시장에 선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인의 영역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성공에는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평범한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우수한 이들을 분석한 말콤 그레드엘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따르면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짐 콜린스 또한 강력하고 침착하며 능률적인 단순히 좋은 리더를 뛰어넘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까지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성장의 시간을 축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수입의 차이다. 명의로 알려진 의사는 하루에 8만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반면 평범한 의사는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150달러씩 받는다. 같은 의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헌신적으로 기술을 갈고 닦은 의사들은 점점 앞서 나가 격차를 벌린다. 알다시피 수입의 격차는 10에서 20%가 아니라 10배에서 20배까지 늘어난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 모두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자 노력한 시간과 헌신 덕분이다. 단순하게 행동하라. 대나무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교훈은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다. 대나무의 겉모습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내실이 탄탄해서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성공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한 가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 당신의 사업이나 인생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할까? 답은 더 복잡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불경기에도 오래 살아남아 성공한 기업은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춘 기업이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이것저것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가장 많이 쳐낸 기업이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의사 결정을 내린 임원을 내보내거나 경영을 정상화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를 공경에 빠뜨린 결정을 내린 고위 임원들 대부분에게는 회사를 그 공경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 그들이 고안해낸 기존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너무나 많은 감정과 자존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전문가는 이전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 게다가 대부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짧은 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전기톱을 들고 와서 회사의 잘못된 제품이나 결정을 무자비하게 쳐낼 수가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시작하지 않을 일이 있는가? 처음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여 시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판단했을 때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명심하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되고 있는 일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고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혁신과 개혁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나 자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라.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나를 둘러싼 것은 내 외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정해진 영역이지만 내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변적인 영역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내 삶에 혁명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간단한 원칙이 있다. 긍정적인 자기 확언과 자기 대화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외부의 영향력보다 내부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만 예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이다. 우리는 주로 걱정, 고통,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희망적인 말을 반복하고 밤낮으로 계속되는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 우리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컵에 남은 물을 보고도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을 하게 된다.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으면 인생을 사는 태도가 바뀌고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바뀐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무엇을 시도했다가 직업을 잃는 것을, 돈을 쓰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을, 시간만 낭비할 것을,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한다. 두려움이 모이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잖아. 쉽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나선이 작동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주입해야 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화를 내는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냉정히 보면 그간 제대로 노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번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뇌는 새롭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크고 무거운 교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처럼 잠재의식을 든든히 받쳐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지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컨트리 클럽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다. 당시 11살이던 내 아들 데이비드가 친구와 놀다가 대형 사고를 치렀다고 했다. 아이들이 탈의실에 있던 샴푸를 가져와 야외 공동 수영장에 쏟아버린 것이다. 거품이 흘러넘쳤고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매니저가 달려와서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두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급히 차를 몰고 그곳에 가보니 경찰들이 먼저 와 있었다. 대규모 강도 사건도 아니고 단지 수영장의 샴푸 거품이 넘쳐 흐른 사건으로 말이다. 아들 녀석과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심각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어릴 때 흔히 치는 사고죠.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것 같네요. 그가 답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경찰의 말처럼 누가 봐도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다. 나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아들을 뒷좌석에 앉히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겁에 질려 보였고 안정이 필요한 듯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야 나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물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된 거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그냥 야외 풀장에 샴푸를 넣었어요.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어렸을 때 더 심한 말썽도 부렸거든. 긴장해서 피곤하구나. 이제 잘 시간이네. 이틀 후 컨트리 클럽에서 전화가 오더니 나를 쫓아내겠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은 명확한 청소년 범죄로 클럽 측에 큰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알겠다고 답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상황을 말해주었다. 데이비드, 엊그제 있었던 일 때문에 아빠가 컨트리 클럽에서 쫓겨났어. 그러자 아이 눈이 커졌다. 나는 곧이어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곳에 가지 못해도 아빠는 상관없어.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 분명한 안도감이 드러났다. 아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듯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다. 최근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데이비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컨트리 클럽 사건이요? 당연히 기억하죠.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조금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입을 뗄 땐 분명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100%제 편이라는 걸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효과는 확실한데 왜 하지 않는가? 타인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은 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건넬 때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간다. 감정은 전이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은 데이비드가 그날 나를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느낀 것처럼 스스로를 확실한 내 편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것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미리 받고 숙지를 해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좌절과 실패를 겪기 전에 회복 탄력성을 미리 키워 놓아야 한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마법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당신 주변에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어만 바꿔서 같은 말을 건네보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이다. 긍정의 힘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직원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 꼭 이렇게 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큰 잠재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물론 그들을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게 성공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나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이나 강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 때가 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열렸던 강연에서 선생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제 삶은 아주 밑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사업도 시작했고 좋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편지를 아직도 책상 한쪽에 두고 자주 꺼내서 봅니다. 제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긍정의 힘은 돌고 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한다. 자기 규율은 성공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자질로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뒤로 미루고 주어진 과제를 먼저 완수하도록 스스로 단련하는 것이다. 자기 규율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은 높아진다. 나는 이 책을 읽은 당신이 자기 규율을 업무에 적용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제를 끝마치면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특히 하기 싫은 일, 잘 되지 않은 일일수록 보상의 효과는 크다. 세일즈 분야에서는 전화를 많이 걸수록 높은 판매고를 올린다. 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세일즈맨들을 망설이게 하고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한다.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내 친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아주 간단한 습관을 만들었다. 출근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사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판촉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는 것이다.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잠재 고객과 통화를 마친 뒤 그제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점점 식어가므로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전화를 걸었다. 고객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제품을 살 생각을 하는지보다는 오직 커피가 식기 전에 한 모금 더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전화를 건 것이다. 고객과 통화를 할 때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고 몇 번의 통화를 마칠 무렵 그의 커피잔은 거의 비어 있었다. 따뜻한 커피라는 보상의 초점을 옮겨서 판촉 전화의 스트레스를 줄인 것이다. 그는 다른 아이디어도 생각해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쿠키를 사와서 작은 조각으로 잘라놓은 것이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스스로 보상하듯 쿠키를 한 조각씩 먹었다. 수족관의 사육사들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며 보상으로 신선한 물고기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주변 동료들은 그의 행동을 비웃거나 너무 유치하지 않냐며 비아냥거렸지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세일즈맨이 되었다. 무려 신기록을 세우며 말이다. 보상이라는 접근법을 활용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크게 완화할 수가 있다. 당신도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을 권한다. 큰 과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를 끝낼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어라. 첫 번째 보상은 내 친구의 사례처럼 쿠키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세일즈맨이라면 판촉 전화를 10통 걸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잠시 걷는 것은 어떤가? 20통을 걸고는 그날 처음으로 이메일에 접속해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업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녹화해서 분초 단위로 보면 다들 충격을 받을 것이다. 대충 주어진 일만 하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소한 잡담에 하나하나 반응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시간을 낭비할수록 당신의 이상적인 미래와 꿈에서 멀어진다. 모두 장기적인 목표가 없어서 벌어지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를 계획적이고 명확한 스케줄로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그날 업무 목표를 정해놓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잠깐 휴게실이나 복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냐고 말을 걸면 이렇게 답하라. 그러고 싶은데 하던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아니면 이건 먼저 마무리하고 이야기해도 될까? 생산성을 2배로 늘려주는 아주 쉽고 간단한 기술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매일 해야 되는 일 목록을 업무 A와 B로 분류하는 것이다. 업무 A는 목표에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업무 B는 목표와 하등 관련이 없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메일 확인이 들어간다.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하루 종일 업무 A에 집중해야 한다. 업무 B의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 당신의 하루에는 분명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 그것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몸담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상위 10%로 올라갈 수가 있다. 업무 A를 하는 도중에 업무 B가 끼어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한 뒤 다시 일하자. 집중하면 효율을 좋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곧바로 하던 일에 돌아가라.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일을 시작하라. 고개를 숙이고 업무 시간 내내 일하라. 당신이 세운 그날의 일정을 모두 마쳤거나
목표를 달성했다면 사람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장기적인 목표이다.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를 하나로 모으는 목표이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장기적 목표를 세웠어도 때때로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된다.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환경에 맞서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해야 되는 일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목록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가는 이런저런 일들이 당신의 주의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더 나아가 해야 될 일의 목록은 전날 밤에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다. 내일의 계획을 세운 뒤 잠자리에 들고 만약 아침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록에 채워 넣어라. 다른 일과 비교해서 긴급도를 파악해서 일을 하나 처리할 때마다 그날의 업무 목록을 확인하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체크하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출근하자마자 90분 정도 집중하고 나면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아다니고 차나 커피를 마셔도 좋다. 스트레칭을 하며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잠시 쉬고 다음 일을 시작하면 효율성을 최고조로 유지할 수가 있다. 다시 90분간 집중해서 일하라.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라. 중요한 일을 처리하며 메인 코스를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니 디저트를 먹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에 방해물 없이 90분씩 2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산성은 2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점점 더 큰 성과를 내게 되고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믿고 인정하며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는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그럼 뒷부분을 마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대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큰 기공이나 세밀한 마무리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런 특징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몸담은 분야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찰리 먼거는 오늘 계속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멕시코 통신 재벌이자 최고의 부호인 카를로스 슬람의 일상에서도 성장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다. 그는 여유 시간의 80%를 독서에 쏟는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고 또 읽으며 배우고 또 배운다. 사업의 중요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투자 종목을 사들이기도 한다. 충분히 자고 휴식할 것. 대나무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는 힘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이다. 당신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충분히 자야 한다. 전자기기의 배터리가 다르면 충전을 해야 하듯 육체와 정신의 배터리에도 충전이 필요하다.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일을 하든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우고 푹 쉬며 매일 완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진행된 수면 시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잔다고 한다. 반면 백만장자라 불리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잠을 자고 매일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자면 회복력은 저절로 좋아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반면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진다. 나는 가끔 강연에서 청중에게 이렇게 묻는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분이 있나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손을 든다. 한마디로 그들은 수면 부족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조언했다.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휴대폰을 끄고 8에서 9시간, 조금 피곤한 날에는 10시간 동안 푹 주무세요. 이 조언을 실천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음 회차 강연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표정과 기운이 달라져 있곤 했다. 잠을 잘 자면 일상에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보상 심리로 과식하기 쉬워져서 과체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낮 동안에 잠을 깨겠다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다시 밤이 되면 잠을 들지 못하게 한다. 잠을 자고 싶어서 과음을 하거나
수면제를 처방받는 사람도 있는데 무언가에 의존해서 잠을 청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8, 9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마치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을 줄여준다. 피곤할 때는 5, 6시간을 질질 끌어야 겨우 끝마치는 일도 잠을 푹 잔 다음에 하면 2, 3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다. 몸이 건강해지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고 감정이 날카롭지 않으니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진다. 미팅이나 사업상의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고 더 큰 영향력과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잠을 푹 자면 유머 감각도 좋아진다. 이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나는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입이 3배로 늘어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정보의 귀를 열고 세상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하루 30분 이상 명상할 것. 속이 빈 대나무는 생각과 고민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오랜 진리를 일깨워준다.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직관이 이끌어주는 말과 행동을 내면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라고 표현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명상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마음 챙김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중요한 주제이다. 마음 챙김을 위해 며칠간 피정을 떠나는 사람부터 수천 달러를 들여 전문가에게 수업을 받는 사람까지 내면의 목소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하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다. 그저 침묵하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것이다. 휴대폰, 잡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등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치우고 30분 정도 조용히 혼자 앉아있으라. 이때 흙탕물이 담긴 양동이를 떠올리면 좋다. 양동이를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은 점점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맑아질 것이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것이다. 그때는 눈을 감고 참아야 한다. 뇌가 맑아지는 데는 2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나면 마음은 침착해지고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답이 떠오를 것이다. 거대한 광고판에 뜬 글자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이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온다고 말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새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킬 것이다.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대나무는 매우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다. 그러나 대나무 씨앗에서 싹이 트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3년을 계속해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사실 대나무는 그 시간 동안 땅 아래에서 매우 정교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4, 5년 정도가 지나면 비로소 싹이 나고 그때부터는 아주 빠르게 자라기 시작한다. 죽순에서 20m 이상의 대나무로 자라기까지 고작 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 자란 대나무의 길이는 30m 가까이 되며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식물로 꼽힌다. 대나무가 이렇게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축적한 덕분이다. 또한 중간 성장을 멈추고 내부에 힘을 모은 결과물인 마디 덕분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로 올라가는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다. 때로는 더 아래로 내려다보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도 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어느 날 나는 운전을 하며 어떤 성공한 기업가의 인터뷰를 듣고 있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사업에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90%는 애초에 제품의 품질이 좌우합니다. 탁월한 품질이 가장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사고를 낼 뻔했다. 비즈니스의 본질인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수없이 들어보았지만 성공의 90%를 좌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영감을 얻어 나는 이틀간의 강의를 기획했다. 강의는 어떻게 탁월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탁월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과 기술, 공법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강의에서 기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뒤 고객의 몇 퍼센트가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비율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앞선 경우 제품의 내실은 적당히 타협하고 급히 시장에 선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인의 영역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성공에는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평범한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우수한 이들을 분석한 말콤 그레디엘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따르면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짐 콜린스 또한 강력하고 침착하며 능률적인 단순히 좋은 리더를 뛰어넘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까지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성장의 시간을 축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수입의 차이다. 명의로 알려진 의사는 하루에 8만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반면 평범한 의사는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150달러씩 받는다. 같은 의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헌신적으로 기술을 갈고 닦은 의사들은 점점 앞서 나가 격차를 벌린다. 알다시피 수입의 격차는 10에서 20%가 아니라 10배에서 20배까지 늘어난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 모두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자 노력한 시간과 헌신 덕분이다. 단순하게 행동하라. 대나무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교훈은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다. 대나무의 겉모습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내실이 탄탄해서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성공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한 가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 당신의 사업이나 인생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할까? 답은 더 복잡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불경기에도 오래 살아남아 성공한 기업은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춘 기업이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이것저것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가장 많이 쳐낸 기업이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의사 결정을 내린 임원을 내보내거나 경영을 정상화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를 공경에 빠뜨린 결정을 내린 고위 임원들 대부분에게는 회사를 그 공경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 그들이 고안해낸 기존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너무나 많은 감정과 자존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전문가는 이전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 게다가 대부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짧은 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전기톱을 들고 와서 회사의 잘못된 제품이나 결정을 무자비하게 쳐낼 수가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시작하지 않을 일이 있는가? 처음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여 시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판단했을 때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명심하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되고 있는 일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고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혁신과 개혁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나 자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라.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나를 둘러싼 것은 내 외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정해진 영역이지만 내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변적인 영역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내 삶에 혁명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간단한 원칙이 있다. 긍정적인 자기 확언과 자기 대화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외부의 영향력보다 내부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만 예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이다. 우리는 주로 걱정, 고통,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희망적인 말을 반복하고 밤낮으로 계속되는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 우리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컵에 남은 물을 보고도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을 하게 된다.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으면 인생을 사는 태도가 바뀌고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바뀐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무엇을 시도했다가 직업을 잃는 것을, 돈을 쓰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을, 시간만 낭비할 것을,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한다. 두려움이 모이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잖아. 쉽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나선이 작동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주입해야 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화를 내는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냉정히 보면 그간 제대로 노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번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뇌는 새롭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크고 무거운 교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처럼 잠재의식을 든든히 받쳐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지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컨트리 클럽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다. 당시 11살이던 내 아들 데이비드가 친구와 놀다가 대형 사고를 치렀다고 했다. 아이들이 탈의실에 있던 샴푸를 가져와 야외 공동 수영장에 쏟아버린 것이다. 거품이 흘러넘쳤고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매니저가 달려와서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두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급히 차를 몰고 그곳에 가보니 경찰들이 먼저 와 있었다. 대규모 강도 사건도 아니고 단지 수영장의 샴푸 거품이 넘쳐 흐른 사건으로 말이다. 아들 녀석과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심각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어릴 때 흔히 치는 사고죠.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것 같네요. 그가 답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경찰의 말처럼 누가 봐도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다. 나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아들을 뒷좌석에 앉히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겁에 질려 보였고 안정이 필요한 듯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야 나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물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된 거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그냥 야외 풀장에 샴푸를 넣었어요.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어렸을 때 더 심한 말썽도 부렸거든. 긴장해서 피곤하구나. 이제 잘 시간이네. 이틀 후 컨트리 클럽에서 전화가 오더니 나를 쫓아내겠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은 명확한 청소년 범죄로 클럽 측에 큰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알겠다고 답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상황을 말해 주었다. 데이비드, 엊그제 있었던 일 때문에 아빠가 컨트리 클럽에서 쫓겨났어. 그러자 아이 눈이 커졌다. 나는 곧이어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곳에 가지 못해도 아빠는 상관없어.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 분명한 안도감이 드러났다. 아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듯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다. 최근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데이비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컨트리 클럽 사건이요? 당연히 기억하죠.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조금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입을 뗄 땐 분명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100%제 편이라는 걸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효과는 확실한데 왜 하지 않는가? 타인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은 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건넬 때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간다. 감정은 전이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은 데이비드가 그날 나를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느낀 것처럼 스스로를 확실한 내 편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것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미리 받고 숙지를 해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좌절과 실패를 겪기 전에 회복 탄력성을 미리 키워 놓아야 한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마법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당신 주변에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어만 바꿔서 같은 말을 건네보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이다. 긍정의 힘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직원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 꼭 이렇게 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큰 잠재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물론 그들을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게 성공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나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이나 강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 때가 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열렸던 강연에서 선생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제 삶은 아주 밑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사업도 시작했고 좋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편지를 아직도 책상 한쪽에 두고 자주 꺼내서 봅니다. 제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긍정의 힘은 돌고 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한다. 자기 규율은 성공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자질로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뒤로 미루고 주어진 과제를 먼저 완수하도록 스스로 단련하는 것이다. 자기 규율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은 높아진다. 나는 이 책을 읽은 당신이 자기 규율을 업무에 적용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제를 끝마치면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특히 하기 싫은 일, 잘 되지 않는 일일수록 보상의 효과는 크다. 세일즈 분야에서는 전화를 많이 걸수록 높은 판매고를 올린다. 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세일즈맨들을 망설이게 하고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한다.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내 친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아주 간단한 습관을 만들었다. 출근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사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판촉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는 것이다.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잠재 고객과 통화를 마친 뒤 그제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점점 식어가므로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전화를 걸었다. 고객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제품을 살 생각을 하는지보다는 오직 커피가 식기 전에 한 모금 더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전화를 건 것이다. 고객과 통화를 할 때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고 몇 번의 통화를 마칠 무렵 그의 커피잔은 거의 비어 있었다. 따뜻한 커피라는 보상의 초점을 옮겨서 판촉 전화의 스트레스를 줄인 것이다. 그는 다른 아이디어도 생각해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쿠키를 사와서 작은 조각으로 잘라놓은 것이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스스로 보상하듯 쿠키를 한 조각씩 먹었다. 수족관의 사육사들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며 보상으로 신선한 물고기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주변 동료들은 그의 행동을 비웃거나 너무 유치하지 않냐며 비아냥거렸지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세일즈맨이 되었다. 무려 신기록을 세우며 말이다. 보상이라는 접근법을 활용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크게 완화할 수가 있다. 당신도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을 권한다. 큰 과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를 끝낼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어라. 첫 번째 보상은 내 친구의 사례처럼 쿠키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세일즈맨이라면 판촉 전화를 10통 걸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잠시 걷는 것은 어떤가? 20통을 걸고는 그날 처음으로 이메일에 접속해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업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녹화해서 분초 단위로 보면 다들 충격을 받을 것이다. 대충 주어진 일만 하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소한 잡담에 하나하나 반응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시간을 낭비할수록 당신의 이상적인 미래와 꿈에서 멀어진다. 모두 장기적인 목표가 없어서 벌어지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를 계획적이고 명확한 스케줄로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그날 업무 목표를 정해놓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잠깐 휴게실이나 복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냐고 말을 걸면 이렇게 답하라. 그러고 싶은데 하던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아니면 이건 먼저 마무리하고 이야기해도 될까? 생산성을 2배로 늘려주는 아주 쉽고 간단한 기술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매일 해야 되는 일 목록을 업무 A와 B로 분류하는 것이다. 업무 A는 목표에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업무 B는 목표와 하등 관련이 없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메일 확인이 들어간다.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하루 종일 업무 A에 집중해야 한다. 업무 B의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 당신의 하루에는 분명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 그것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몸담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상위 10%로 올라갈 수가 있다. 업무 A를 하는 도중에 업무 B가 끼어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한 뒤 다시 일하자. 집중하면 효율을 좋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곧바로 하던 일에 돌아가라.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일을 시작하라. 고개를 숙이고 업무 시간 내내 일하라. 당신이 세운 그날의 일정을 모두 마쳤거나 목표를 달성했다면 사람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장기적인 목표이다.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를 하나로 모으는 목표이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장기적 목표를 세웠어도 때때로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된다.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환경에 맞서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해야 되는 일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목록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가는 이런저런 일들이 당신의 주의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더 나아가 해야 될 일의 목록은 전날 밤에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다. 내일의 계획을 세운 뒤 잠자리에 들고 만약 아침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록에 채워 넣어라. 다른 일과 비교해서 긴급도를 파악해서 일을 하나 처리할 때마다 그날의 업무 목록을 확인하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체크하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출근하자마자 90분 정도 집중하고 나면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아다니고 차나 커피를 마셔도 좋다. 스트레칭을 하며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잠시 쉬고 다음 일을 시작하면 효율성을 최고조로 유지할 수가 있다. 다시 90분간 집중해서 일하라.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라. 중요한 일을 처리하며 메인 코스를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니 디저트를 먹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오전에 방해물 없이 90분씩 2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산성은 2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점점 더 큰 성과를 내게 되고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믿고 인정하며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는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